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는데요. 자, 중세 천년의 역사를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는 1453년까지 이 천년의 역사를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오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발흥이라는 주제로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뜨는 해 오스만 투르크, 지는 해 비잔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라는 주제로 단두대 매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사를 주제로 대략 20여 개, 중세교회사로 대략 100여 개의 영상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중세 유럽의 종말을 상징하는 여러 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1453년 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즉 비잔틴 제국의 멸망을 가리키죠. 자, 중세의 종언을 고할 대포가 여기서 사용되고요. 중세를 상징하는 이 성벽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유럽 문명의 시조인 로마의 마지막 잔재인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자, 이러면서 그리스, 로마 고전 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구 결과물들이 서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르네상스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피렌체 르네상스 살펴볼 때 또 이 부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발칸 반도는요, 이제 이슬람 손에 일찌감치 넘어오게 되죠. 이러면서 이 발칸 반도는 이슬람교, 그리고 동방정교, 로마 카톨릭이 막 뒤섞이면서 20세기 발칸 갈등의 전조가 되죠. 이게 이제 사라예보 사건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1453년 이미 발칸의 대부분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콘스탄티노플의 의미,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부터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였고요. 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멀리서 한번 구글 지도를 볼 텐데요.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그 해협. 여기가 이제 바로 이 포스포러스 해협이죠. 여기는 다다넬스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여기에 큰 바다, 흑해가 있죠. 흑해에서 지중해에 나오는 그 해협. 그 해협이 바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 또 조그만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바다는 이제 마르마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해, 마르마라해, 그리고 에게해를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나오게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이 도시가 뭡니까? 이스탄불,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요, 폭이 1km, 좁은 곳은 75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해협을 통해서 사람과 물자를 아주 손쉽게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아시아와 교역에서 막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 동방의 비단도 이 통로를 통해서 전부 들어왔다는 것이죠.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는데 이 해협을 강 건너듯 건너다 보니까 군대 이동이 무척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협의 통제권을 쥐면은요, 흑해를 장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흑해에서 이제 그 배가 지중해로 넘어오려면은 반드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
로마 제국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명함, 이 직함은요, 중동에서 스페인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먹혔는데, 이 비잔틴 제국은 유일하게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 유럽의 왕보다 비잔틴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는요, 더 높은 직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유럽을 멸망시킨 이 오도아케르, 이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도 서로마 황제를 폐위시킨 이후에 편지를 비잔틴 제국 황제에게 보내면서 로마 제국 황제 폐하께라고 버젓이 쓰죠.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는 이제 진정한 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을 받았어요. 애초에 이 콘스탄티노플 원래 정식 명칭도 뭐였는가? 노바 로마, 바로 새로운 로마였지요. 자, 이러한 그 중요성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침략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버티게 되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자, 이미 한번 우리가 세계사인 교회사 39번 영상에서 비잔틴 제국을 1000년간 지켜준 바로 테오도시우스 3중 성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 있죠. 자, 육지 쪽은 3중 성벽이었다. 육지 쪽. 자, 한번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여기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 그 나오는 쪽에 바로 이제 툭 튀어나온 유럽 쪽에 나온 여기가 바로 이제 오늘날 콘스탄티노플이다. 여기는 뭐예요? 마르마라 해죠. 요 사이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골든혼, 금각만이라고 하죠. 금각만. 그리고 그러니까 삼면, 여기 삼면이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 쪽 여기는요, 삼중 성벽으로 쌓았다. 삼중 성벽. 육지 쪽은 삼중 성벽이다. 자, 그리고 남쪽 이 바다는요, 이 해협에서 이제 빠져나온 물살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 강한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여기 변변철 항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침입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시에도 항해술을 제대로 익힌 승무원이 있는 튼튼한 선박만이 접근이 가능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쪽을 통해서는 이제 성벽을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북쪽에 있는 금강만, 이쪽은요, 가장 완만하다. 왜냐, 이게 안쪽 내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일단 뚫고만 들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침공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쪽은, 성곽에 지키는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취약점이었죠. 하지만 방어하는 측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요, 늘, 최정의 함대가 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요 입구를요, 사슬로 막았어요. 사슬로 딱 막고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았다는 것이죠. 자, 4차 십자군 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점령이 되죠. 이 베네치아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데, 그때도 어디를 통해서 점령이 되는가? 바로 요 안으로 이제 베네치아 함대가 들어와서 이제 이쪽의 성벽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그 당시는 또 황제가 비잔틴 제국 황제가 반대파에 의해서 살해되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통자가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벽을 제대로 뚫고서 전공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운이 따랐다. 내통자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딱 한 번 빼고는 이제 1453년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뚫리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다. 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곳은 성곽에 있는 수비군이 있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해군에게 연합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쪽도 난공불락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전에 여기에 있는 해군을 무력화시킨 이유, 이 바다, 이 골든혼, 금강만에 있는 이 바다를 이 제해권을 친 다음에야 공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힘들고, 이 밑에 여기는 물살이 세서 힘들고, 결국 남는 거 어딥니까? 바로 육지에 있는 성벽인데, 여기는 3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었다. 자, 말 그대로 천의 요새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은요, 재래식 성곽 요새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422년 성벽을 쌓고 나서 정면으로 뚫려서 함락당한 것은 1000년 후인 1453년 이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제대로 뚫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악명 높은 이 삼중 성벽으로 마지막까지 전공법으로는 함락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453년
제국이 멸망할 때는요, 이곳을 지키고 있는 수비 대장이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드러눕고 지휘 체계가 잠시 마비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난 2달간 이제 우르반 대포로 불리는 대포, 이 공성포 세례로 간신히 한 지점에 성벽에 구멍이 납니다. 그쪽으로 어거지로 오스만 투르크의 최정예 병력인 예니체리 군단을 구겨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피나는 노력에다가 한순간에 행운, 요게 이제 딱 이제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겹쳐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낸 후에야 간신히 함락된 곳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다. 오스만도 이 공성전이 길어질 경우에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의 영주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시간 제한에 쫓기는 상황에서 공성전을 펼친 거기 때문에 만약 공성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이 오스만 투르크가 끝장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어때요? 밀리면 이제 목이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일종의 단두대 매치. 요게 오스만 투르크가 해냈던 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53년 이 해협의 유럽 쪽에 요새를 새로 만듭니다. 바로 루멜리 히사르 요새를 만들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전 바예지드 1세 술탄이 건설한 이 아시아 쪽 요새인 아나돌루 히사르 요새와 함께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오스만 투르키가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서유럽 쪽에서 오는 어떤 외부의 지원군, 증원군 통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지도 함께 보겠는데요. 자,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여기 있어요. 여기 1km밖에 안 되고 짧은 곳은 750. 자, 바로 유럽 쪽에 있는 이 지역 루멜리사르, 그 이전에 바로 아나돌리사르, 아시아 쪽에 이제 요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452년, 그러니까 이 제국이 멸망하는 1년 전 1452년에 유럽 쪽에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지원군이 오는 상황을 딱 미연에 제압하는 상황이 된다. 양쪽의 이제 요새를 이제 만들면서 자,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자, 요새 완공으로 비잔틴 제국은 초비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침공이 임박했고요. 제국의 황제는 이제 로마 교황과 동맹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1452년 겨울 콘스탄티노플 시민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한 이제 서방과의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교황은요, 돕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었어요. 왜냐? 이 비잔틴 황제가 원했던 것은요, 3차 십자군과 같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신성 로마제의 황제가 모두 참가한 그런 대규모 원정군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당시 교황은 그럴 힘이 전혀 없었다. 당시 유럽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는요, 무려 100년간 펼친 100년 전쟁의 막바지가 바로 1453년에 끝납니다. 바로 1337년에서 1453년까지 이어진 게 100년 전쟁인데, 바로 요 1453년에 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거든요. 이때까지 열심히 싸우느라 이제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스페인은 어때요?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이 국토 회복 운동의 막바지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이제 뭐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제후들, 이 공국들 간의 전쟁으로 엄청 혼란에 빠졌다. 유럽에서 제대로 된 지원군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1453년 운명의 해가 이제 임박하고 1월 달에 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해상 도시는 좀 상황이 달랐다. 거기에서 이 제노바 공화국에서 정예군 700명을 용병으로 보내줍니다. 그 용병 대장이 누구냐? 바로 조반니 주스티니아니라고 하는 이제 이 용병 대장을 중심으로 700명의 최정예 군단.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당시에 최정예병이 바로 이들입니다. 700명. 이들이 이제 결국 이 성벽을 막아낸 건데, 이 용병 대장인 조반니 주스티니아니는 당시 이제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베네치아에서도 함대가 도착을 해요. 하지만 이 함대는 이미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 좀 늦게 도착하긴 합니다. 자, 금강만, 바로 골든혼 입구를 가로지르는 그 지역에 두꺼운 사슬을 설치하고,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금고를 탈탈 털어서 성벽을 강화하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공성전에 나름 준비를 하게 되죠.
53년 4월 5일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집결을 합니다. 이때 모인 군대가 무려 15만의 엄청난 대군입니다. 여기에 술탄 직할 부대인 예니체리 최정예 군단 1만 명과 그 1,500명의 세르비아 기병대를 포함한 군대입니다. 당시엔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시스템화된 군수 체계를 갖춘 아주 혁신적인 군대였다는 거예요. 도착 후에 이제 200척의 함대를 건조해서 나름 이제 해상도 봉쇄를 하게 되죠. 여기에 맞서는 수비군, 비잔틴 군대는요, 고작 7,000명 밖에 없었다. 15만 대 7,000. 7,000 중에서도 무장한 군인은 고작 5,000명이었고요. 2,000명은 외국인 상인들이었다. 이 5,000명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노바에서 온 용병 부대, 700명의 용병 부대, 그들이 가장 막강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당연히 이 베네치아 함대가 가장 강력했죠. 여기에 이제 침공을 앞두고 난민 5만 명이 이제 성벽 안으로 유입되면서 드디어 이제 식량 배급을 시작을 하게 되죠. 성당, 교회에서는 금이란 금은 다 뜯어서 병사 2,000명에게 줄 월급, 급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들의 전략은 뭐냐? 최대한 버티면서 증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 지금까지 해왔던 동일한 전략을 쓰게 되죠. 자, 오스만 투르크가 당시 고작 7,000명이 지키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15만원의 엄청난 대규모 동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2인자인 할릴 파샤 처음부터 전쟁을 사실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또 빨리 끝나지 않자 전쟁 중에도 수시로 회군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총력을 다해서 단기전으로 끝내지 않는다면 오스만 투르크가 되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제국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시 술탄인 이 젊은 19세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공방전에서 가장 이제 회자되는 게 바로 우루반 대포입니다. 길이 8m에 무게 19톤. 오늘날 이 전차포 포탄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이 300kg의 돌을 무려 1.6kg까지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대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포, 콘스탄티노플이 자랑하는 삼중 성벽을 뚫을 수 있는 그 대포로서 당시 이제 헝가리 사람인 우르반이 주조한 요 우르반 대포.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대포는요, 재장전하는데 3시간이나 걸려요. 그리고 또 하루 7발이 한계라는 거예요. 7발 이상 쏘게 되면 대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열 때문에.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포를 주조한 사람은 헝가리인 우르반이다. 이분은 처음에는 비잔틴 제국에 가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판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은 성벽을 또 믿었고 또 그동안 믿어왔던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비밀 병기 그걸 믿어왔던 거예요. 게다가 돈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겠다고 해놓고 돈을 제때 안 주는 겁니다. 지불불능으로 이 우르반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 상대편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술탄, 메흐메드 2세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뭐라고 언프를 크게 하나? 바로 이 대포면 바벨론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언프를 하죠. 자, 거기를 듣고 당시 밀떡이었던 메흐메드 2세는 당장 주문을 합니다. 금고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포가 실전에서 별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기대 이하였다. 일단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 장전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성벽에 명중을 하더라도 장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한 성벽 보수 시간을 상대편에게 확보해 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해전도 졸전이었어요. 맘대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4월 20일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유럽에서 함선 4대의 식량 보급선이 오는데 그 보급선이 오스만 해군의 봉쇄를 뚫고 골든혼 이 금강만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도시를 지키는 비잔틴 군대는 사기가 충만하게 되고 술탄을 열받아서 해군 제독을 이제 갈아치웁니다. 자, 계속 이제 바로 여기, 요 지역, 여기 골든혼, 여기를 해가지고 딱 쇠사슬로 딱 막아놨는데, 4대의 그 식량 보급선이 들어와서 이제 이들에게 식량을 또 보급을 하게 되죠. 자, 계속 이제 밀리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
에서 새로운 탐색구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전혀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 우리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가 썼던 기상천외한 전략은 뭐였는가? 배가 산으로 가는 전략이었어요. 바로 금강만 북쪽 이 갈라타에 기름칠한 통나무를 놓아가지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지상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 자, 문제는 뭐냐? 이 금강만 안으로 이제 여기 있는 삼중 성벽은 뚫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긴 뚫고 있지만 이쪽은 이제 물살이 거세가지고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지 안에 갇혀 요 안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게 돼. 여기는 이제 지키는 군대가 많지 않거든요.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뚫게 되면은 이 군대가 분산이 되겠죠.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뭔 거예요? 여기에는 딱 쇠사슬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안에 앞에 또 비잔틴 군대, 베네치 함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갈라타 요새 있죠? 갈라타 요새, 요 북쪽을 해가지고 배를, 이 산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금강만 안으로 진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세 개의 색깔, 빨간색, 초록색, 주황, 분홍색은 뭐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정확히 넘겼는지 이제 각각 이론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갔어요. 일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넘어갔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이론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쇠사슬을 막고 있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제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전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강만 북쪽에 있는 갈라타 요새 이쪽으로 해가지고 함선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넘기게 된다. 자, 4월 22일 전체 함대 중 절반이 금강만 진입에 결국 성공을 합니다. 결국 방어군은 금강만에 면한 이 성벽에도 수비군을 주둔시키게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5월 3일 수비하는 이 비잔틴의 상황은 내부 물자가 완전히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진입을 했지만 또 뾰족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지 않죠. 성과 없는 이제 정면 공격으로 어때요? 성벽 쪽에서는 이제 갱도, 소위 말하는 땅굴 건설 계획을 펼치는데 나중에 이 방어군에게 갱도가 이제 알려져 가지고 갱도 차단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오스만 투르크의 지휘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공성전이 길어지면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진다. 게다가 술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공성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성전의 주력이었던 예니체리 군단, 바로 술탄의 직할 부대인 예니체리 군단의 손실도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술탄은 여전히 주변에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 군단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니체리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함부로 막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술탄 메흐메드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성을 지키고 있는 당시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에게 항복을 제안하는 서신을 보내죠. 그게 뭔가? 도시 내에 있는 거주민 그리고 황제의 재산 전부 보호하겠다. 신앙의 자유도 해주겠다. 너희 믿고 싶은 종교 다 그대로 믿어라. 단 하나 그냥 열쇠만 넘겨라 하는 거예요. 바로 성을 지키는 열쇠만 넘겨라. 자, 정말 이거는 공략, 이 콘스탄티노플 공략의 애를 먹고 있던 술탄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죠. 하지만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요, 이 술탄의 호의와 관대함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는 성과 함께 죽기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죠. 자, 최후 통첩까지 이제 거부된 상황에서, 자, 바로 여기 삼중성벽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여기에 있고 삼중성벽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는 해자가 있다. 무리도 해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뚫지 못하고 결국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그거를 거부하게 됐다. 자, 바로 이 삼중성벽을 뚫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 안 되니까 이제 최후 통첩 보냈지만 거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탄이 주최하는 참모 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국의 2인자인 할릴 파샤, 재상 할릴 파샤는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러다가 제국이 골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공성 포기 빨리 퇴각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부재상인 자아노스는 어떻습니까? 술탄의 위험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 이대로 퇴각하게 되면 어때요? 술탄의 위험은 엄청난 손상을 입겠죠. 그러면서 계속 닥치고 공격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부재상
손을 들어주면서 계속 공격을 결정하죠. 그리고 마지막 총공세를 결정합니다. 자, 재상까지 반대한 상황이라, 자,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5월 24일, 당시에 보름달이 뜨고 있었는데, 바로 이 달은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이거든요. 때마침 개기월식이었어요. 자, 이게 이 방어를 하는 이 방어군 축에게는 이 도시가 패망할 어떤 흉조로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또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최초의 황제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의 황제가 치세할 때에 이 도시가 멸망한다. 그러한 전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만든 게 누구예요? 바로 콘스탄티누스잖아요.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11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설에도 부합하는 거예요. 당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였다. 실제로 이 서로마 제국도요,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동명의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때 멸망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설은 굉장히 그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며칠간 도시에 엄청난 뇌우가 퍼붓고 짙은 안개가 좌우했다. 이 모든 게 도시가 패망할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서 방어군 측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 사기가 거의 영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5월 28일 총공세를 준비합니다. 자,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교 의식을 경건하게 행하고요. 이를 막아내야 할 비잔티 측도 성 소피아 성당에 다 모여서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자정, 그야말로 마지막 총공세가 펼쳐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르반 대포로 인해서 결국 무너진 벽의 틈새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1차 진격, 2차 진격, 하지만 뚫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밝아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진격에는 술탄의 직할 부대인 예니체리 군단을 그쪽을 통해서 쑤셔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성벽을 지키는 수비대장, 육군 총사령관인 바로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복부에 심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뒤로 이제 후송되자 그의 휘하 부대인 용병 제노바 군대 700명도 뒤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들의 지휘 아래 이 지옥 같은 공성전을 잘 버텨낸 이 방어군의 사기는 당연히 순식간에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자신을 지키는 근위대와 함께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 와중에 시민들의 출입구로 이용되던 비밀 쪽문이 열리게 되죠. 이 기회를 노리던 이 예니체리 군단이 이 문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천년간 딱 한 번 적의 침입을 허용했던 이 성벽이 어이없게 방어군의 실수로 적의 침입을 허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다른 곳에도 곳곳에 오스만 투르크의 깃발이 올라가자 방어군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병사들은 성벽을 포기하고 가족을 지키러 집으로 가게 되죠. 베네치아에는 배를 찾아서 이제 항구로 가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을 하거나 또 성벽 아래로 투신하면서 저마다의 공성전을 마감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요, 이 아비규환 속에 황제를 가리키는 자주색 망토를 벗어 던진 후 혈혈단신으로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 황제의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로 무너지는 그 도시와 함께 제국과 함께 황제는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러면서 건국 이후 2206년간 이어왔던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술탄은 공격하기 전부터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주요 건물에 호위병을 보내서 이런 약탈로부터 이제 최대한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도시에 열린 헬게이트는 이 술탄도 통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4만 명 중 4천 명이 살육되었고 3만 명은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 수많은 엄청난 문화유산도 다 소실됩니다. 그는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이것을 선포하고 성소피아 성당은 모스크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교회 성당들은 그대로 보존하게 되죠. 그리고 동방정교회 총대주교로 반서방파
친 오스만파로 알려진 인물을 임명을 하고요. 그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개명을 합니다. 용병 대장인 조반니는요, 무사히 탈출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서 한 달 후 6월 초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황궁 옆에 술탄은 자신만의 궁전 톱카프 궁전을 세우게 되죠. 톱카프 궁전. 이스탄불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되죠. 자, 1856년 돌마바우체 궁전이 설립되기 전까지 이제 이곳을 술탄의 궁전으로 사용했다. 자, 이것이 어디인가? 바로 여기가 이제 톱카프 궁전이고요. 좀 전에 보신 이것은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톱카프 궁전. 자, 이 콘스탄티노플 정복은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첫 번째,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가 하나로 통합됐다는 거예요. 자, 그전엔 어때요? 아나톨리아에 있는 소아시아 영역과 발칸 지역에 있는 유럽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지역에, 이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에는 부르사라고 하는 수도, 그리고 발칸 지역, 유럽 쪽에는 에디르네라고 하는 수도, 이 두 군데로 나눠서 통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었다. 당연히 이는 통치가 편리해지고 또 국력이 막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자, 콘스탄티노플이 딱 막힌 상황에서 유럽 쪽에 있는 발칸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 이 아나톨리아에 있는 지역이 딱 나뉜 상황에서 이쪽에는 뭐예요? 부르사, 여기는 에디르네라고 하는 두 개의 각각의 수도가 있었는데 여기를 점령하면서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력이 확장할 당시에 바로 배후를 염려할 상황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술탄의 권위, 술탄 메흐메드 2세의 권위가 수직 상승하면서 이후 술탄은요 전제 군주로 활약하게 되죠. 자, 끊임없이 철수를 퇴각을 주장하면서 회방을 놓은 제국의 2인자 제상 할릴 파샤는요,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함께 결국 처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제상인 자하노스를 새로운 제상으로 임명하게 되죠. 자, 당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층에는요, 기존의 오스만 투르크 부족장 출신의 기득권 계층과 유럽에서 이제 징집해온 그 징집자 계층 두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 두 파가 바로 뭐예요? 여당과 야당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득권 파를 대표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할릴 파샤였다는 거예요. 할릴 파샤가 처형되면서 유럽에서 징집해온 이 예니체리 군단을 대표되는 그 징집자 출신의 최초 재상으로 자하노스가 임명된다. 자, 이러면서 이 징집자를 여당으로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층을 야당으로 경쟁시키면서 이유는 이제 전제 군주정이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슐레이만 대제가 이 징집자에게 너무 큰 힘을 주는 바람에 기득권층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여당과 야당 간의 경쟁은 계속된다. 나중에는 이들이 어때요? 술탄을 예니체리 군단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면서 이제 술탄의 머리 위에서 놀게 되죠. 자, 이후에 메흐메드 2세는요, 스스로 로마 황제로 선언하면서, 총대주교가 주관한 즉위식을 성소피아 성당에서 거행하게 되죠. 그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점령의 야망도 감추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하게 되죠. 자, 당시 비잔틴의 그 학자들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를 향하게 되고, 주로 이제 피렌체로 가게 되죠. 이러면서 후일 르네상스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 한번 피렌체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2달 가까이 지속됐던 이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양쪽 모두에게 죽기 살기로 결국 단두대 매치 성격을 갖고 있던 이 공방전, 결국 이 도시가 오스만 투르크에 넘어가면서 새로운 수도 이스탄불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